차선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선을 처음 보고 저거 누가 장난친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고 이중선이 있고 이걸 처음 본 사람이 저거 손으로 긋다가 장난친 건가 싶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두 줄이고 어떤 건 한 줄이고 왜 저런 건지 끝까지 못 풀겠더라고 하셨어요. 누가 설명 안 해줬으면 영영 몰랐을 거라고 하셨고요. 웃기죠. 근데 저는 이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차선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건지, 어떤 나라에서 자라면 고속도로 차선이 장난처럼 보이는 건지, 이게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가 두 체제가 각각의 국민에게 무엇을 줬고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를 통째로 담고 있거든요. 차선 하나의 체제가 담겨 있어요. 그걸 오늘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은 탈북민 한 분의 한국 첫인상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 감동 에피소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선 얘기로 시작해서 전기, 터널, 조명, 음식, 가족 제외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두 체제의 구조적 선택까지 내려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오셨는지부터 들으셔야 해요. 그냥 탈북이 아닙니다. 탈북을 두 번 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탈북 때 가족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국경을 넘었어요. 아저씨는 뒤를 따르려다 붙잡혔습니다. 북송,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이후로 2년 반이 흘렀어요. 혼자요. 어머니는 북한에 두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저씨는 북한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나만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어떤 건지, 가족 소식이 들려오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들리는 소식이니까. 3년이 넘는 이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구조가 만들어낸 이산이에요. 그 구조가 가족을 갈랐고 그 갈라진 시간을 2년 반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내가 한국 여권을 가진 아내가 남편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북경으로 날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북경 한국 대사관 앞에서 만났어요. 아내 손에 한국 여권, 아저씨 손에 위조 여권. 아내가 앞에 서고 아저씨가 뒤에 섰어요. 한국 여권 가진 아내가 먼저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흐름 타고 아저씨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위기 순간에 죽은 곁에서 목숨 걸고 돌파구 여는 장수 이야기들이 나오죠. 조조 포위 뚫고 죽은 구하는 장면이요. 근데 그건 소설이잖아요. 이분들은 여권 한 장 들고 실제로 그걸 해냈습니다. 소설보다 더 아슬아슬하게.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이고 10년이고 여기서 이대로 있겠다 싶었다. 이게 얼마나 극한의 공포가 쌓인 끝에서 나온 말인지요. 북송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대사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느끼는 안도감은 우리가 상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그 꿈이 종종 나타난다고도 하셨어요. 북송 트라우마가 몸에 새겨진 거예요. 잠자다가 끌려가는 꿈을 꾸는 삶이 2년 반이었던 겁니다. 그 2년 반을 버티고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하고 아내를 북경에서 만나고 일주일 만에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가족 재회. 이 여정 하나만으로도 영화 한 편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에 도착한 게 새벽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 본 게 공항 바깥의 가로등이었습니다. 새벽인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안에 조명이 가득한 거잖아요. 아저씨 반응이 무슨 전기가 이리훈에서 이러지였어요. 이거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전기는 권리가 아니에요. 배급입니다. 수시로 끊기고 예고 없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변압기는 재산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핵심 자산 중 하나예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변압기 있는 집이 없는 집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는 구조입니다. 탈북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변압기는 냉장고나 TV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새벽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가로등 하나하나 다 켜진 거 보고 전기가 이렇게 흔한 건가를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터널 안조명은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터널 안에 조명 설치하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한국 고속도로 터널은 조명이 양쪽으로 쭉 달려 있잖아요. 그 차이를 처음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이 안에 전기가 이렇게 있나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프라 격차입니다. 라고만 설명하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차이예요. 밤에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을 켜두는 나라가 있고 전기를 권력의 도구로 배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널에 조명 거는 게 당연한 나라가 있고 그게 사치인 나라가 있어.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내린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도로로 들어섰을 때 바로 그 차선 장면이에요.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점선이 있어요. 실선이 있어요. 이중실선이 있어요. 아저씨가 이걸 처음 보면서 든 생각이 저거? 왜 점선이고 어떤 거는 끊어놨지? 손으로 긋다가 장난친 건가? 였다는 겁니다. 체육 경기하는 것처럼 라인 그어놓은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두 줄인 것도 있고 한 줄인 것도 있고 그게 무슨 선인지 끝까지 못 풀겠더라고 하셨고요. 그때 당시는 아무도 설명 안 해줬으니까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 반응이 뭘 의미하는지. 북한 주요 도로는 수도 평양 중심이 아닌 지방도시 기준으로 시내 왕복 2차선이에요. 포장이 잘 된 도로도 많지 않고 비포장 도로가 곳곳에 있어요. 스프링이 나간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달리는 도로들이고요.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한테 다차선 도로에 정교하게 그어진 점선과 실선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차선들이 규칙이고 그 규칙이 운전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고 그 공유된 규칙이 수십만 대의 차를 동시에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한다는 개념 자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아저씨가 또 놀라신 게 차들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면서도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질서 정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차들도 딱 그렇게 움직이더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다 하나 싶으셨대요. 빠른 속도에서 선 지키면서 달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그 광경이 이분한테는 처음 보는 질서였던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청나라 북경에 다녀와서 연행록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벽돌로 포장된 넓은 길을 보고 충격받은 기록들이 나와요. 저 나라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냐. 뭔가 바꿔야 한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거기서 왔거든요. 그게 2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도로 위에서 받은 충격이 그 실학자들이 받은 충격과 강도가 같습니다. 200년 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격차가 지금도 한반도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항 화장실에서도 멈추셨어요. 온수가 나오는 거요. 따뜻한 물이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는 거요. 아저씨가 이게 그렇게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살림 차려야 돼 라고 하셨을 정도로요. 북한에서는 찬물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수압도 약하고 수질도 안 좋고 온수는 언감생심이에요. 처음 본 한국 공항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온수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공항 화장실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었다는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북한은 ICBM 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위성도 올리고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전술핵 개발한다고 선언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나라가 미사일 기술은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도 있어요. 발사대도 있고요. 근데 그 나라 인민은 공항 화장실에서 온수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미사일 쏘는 예산은 있는데 인민한테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없는 겁니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경험한 현실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 코미디예요. 국정원에 들어오고 나서 가족을 만났어요. 3년 만에요. 두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 눈에 낯선 애들처럼 보이셨대요. 내 새끼인데 내가 북한에서 보던 아이들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나보다도 더 크고 야, 서울물이 좋아서 그러냐? 하셨는데 이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에요. 어렸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성장기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키도 크고 골격도 발달해요. 이건 의학적 사실이에요.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 구조적으로 잘 못 먹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이 아이들 몸에 새겨져요. 아저씨 아들들은 한국에 와서 제대로 먹으면서 3년 만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체제가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처음 한국 사람들 봤을 때도 그랬어요. 저렇게 허여멀건나 화장한 건가 싶으셨대요. 남자들인데 피부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체격이 왜 저렇게 크냐 싶으셨대요. 아저씨 스스로도 어렸을 때 잘 먹어야 하는데 우리 북한처럼 못 먹으면 어디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자라는 환경이 몸에 새겨진다는 걸. 북한 아이들이 못난 게 아닙니다. 체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원 나와서 가족이랑 첫 외식을 했어요. 삼겹살집이었대요. 삼겹살이 뭔지 몰랐습니다. 삼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어요. 어떤 고기인지도 몰랐고요. 나와서 보니까 상추에 싸서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드셨대요.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북한에서 고기라는 게 뭡니까? 물에 몇 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것도 잘 먹었다고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로 귀한 거였고요. 돼지 키우는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아도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고기 냄새만 맡고도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외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한국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밥 사 먹는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외식하는 게 일상이지만 그게 일상이 아닌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외식이란 말을 한국 와서 처음 알았다는 말 한마디가 두 사회 거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아저씨가 삼겹살에 참기름이랑 소금 찍어서 처음 드셨을 때 고기가 이런 맛이었구나 하셨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 맛이 몸에 새겨진 거죠. 난생 처음 먹어본 진짜 고기 맛이. 그 맛을 평생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삼겹살이 비싸졌다고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느낍니다. 그 불만 당연히 유효해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말을 꺼내려면 저는 한 박자 멈추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이 모든 충격 에피소드의 반대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아저씨가 차선을 장난으로 봤다는 건 교통질서라는 개념을 배울 환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터널에 조명 없는 게 당연했다는 건 국가가 인프라에 그 정도 투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수가 나오는 화장실을 처음 봤다는 건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이들이 고기 냄새만 맡아도 좋아했다는 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선택이에요. 북한 정권의 선택입니다. 미사일 예산이 있어요. ICBM 개발하는 기술력도 있어요. 핵 프로그램 유지하는 의지도 있고요. 근데 인민한테 전기 24시간 공급하는 선택은 안 했습니다. 타선 그어진 도로 만드는 선택은 안 했어요. 화장실에 온수 나오게 하는 선택도 안 했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선택도 안 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국가가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그 나라 국민의 일상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대보다 아이들 밥상이 먼저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한 정권이 저러는 건 알겠다. 원래 저런 나라잖아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 구조가 한반도 안에 존재하는 한 저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목숨 걸고 국경 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북송당해서 트라우마 안고 사는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짚어야 해요. 아, 그 전에 하나 더요. 아저씨가 한국 사람들 체격 보고 놀라신 것, 이게 단순히 영양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탈북민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양 결핍을 겪은 분들은 한국에 와서도 그 흔적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성장판이 이미 닫힌 후에 잘 먹어봤자 키는 안 커요. 어린 시절의 결핍이 평생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구조입니까?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라 체제가 어떻게 인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 아들들이 한국에서 3년 만에 아버지보다 더 커진 게 그냥 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때가 북한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이 아저씨가 3년을 이산당한 게 왜입니까? 북한 정권이 탈출을 막는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어딘가에 탈북민들이 숨어 있어요. 북송될까봐 숨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처럼 북경 대사관에 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구조를 외면하거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소비한다고 비판하거나 북한 인권 공론화 자체를 이념 공세로 프레이밍하는 목소리가 국내에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프레이밍이 얼마나 허공에 뜬 소리인지 누가 봐도 알잖아요.
사선 보고 장난친 줄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직접 들은 다음에 이 문제가 이념 프레임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 이 아저씨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 해요. 해방 후 이산 가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가족이고 고향이고 연결이에요. 그걸 국가가 만들어낸 구조가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는 그 이산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몸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이산을 끝낼 수 있었던 건 제도가 그분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지켜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저씨가 한국 도착하던 날 밤속으로 눈물이 나셨다고 했어요. 야, 대한민국이 우리를 오라고 했어.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도 축복받은 인간이구나.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이 계속 맞으려면 그 축복을 지켜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민을 제대로 받는 제도,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노력, 북송을 막는 국제 협력. 이게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해요. 그 환경을 위협하는 국내외의 구조적 압력을 우리가 계속 눈뜨고 봐야 합니다. 눈 감으면 그 제도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차선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차선이 뭔지 몰랐던 사람. 가로등 보고 전기가 흔한 줄 처음 알았던 사람. 화장실 온수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고기가 이런 맛인 줄 처음 알았다는 사람. 3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던 사람. 이게 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탈북을 2번 하고 아내가 북경까지 날아와서 여권 들고 같이 대사관 들어가고 그렇게 도착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착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24시간 전기가, 고속도로 차선이, 터널 안조명이, 공항 화장실 온수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처음 보는 세계예요. 어떤 가족한테는 3년을 이산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고속도로 차선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자유의 증거예요. 그 차선이 장난처럼 보였던 사람한테 지금 그 차선은 자유의 선입니다. 규칙이 있는 사회라는 증거이고 국민을 국민으로 보는 나라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계속 유지하는 사회가 되는지, 그 증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지금 우리한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저씨가 처음 백화점 가신 얘기도 있고 한국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돈 버신 얘기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능력 있어도 계층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한국 와서 내가 하는 것만큼 능력 따라서 돈 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분한테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오셨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놓으시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